시간에는 유자소전 천재정문학 두 번째 파일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봅시다.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헐업숭이가 아니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술자인 나가 유자를 소개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한 친구는 유재필이 될 거고요. 유재필은 그냥 보면 보통 사람이야.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 여느 사람처럼 희지부지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몸을 바친 헐업숭이는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그는 특별한 친구였다 라고 간단하게 소개한 거죠. 여기서 재물에는 무슨 뜻이에요? 저 혼자 스스로의 바람에, 그러니까 제 혼자 그냥 자기 멋대로 흐지부지하고 그런 예사 헐업숭이가 아니었다라고 했으니까 헐업숭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속 있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헐업숭이는 무슨 뜻이에요? 이를 참되고 미룬 데가 내가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니까 참되고 미더운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한 거죠. 참되고 미더운 사람이면서 그럭저럭 재물에 희지부지 몸을 바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나는 유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단락.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랐다. 광천에서 태어났고 대천에서 자랐대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숫기로 또래에서 별중 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 만연체 문장이죠. 그래서 끊어서 보겠습니다. 그는 숫기가 있고 별중 맞았다. 숫기가 있다는 것은 활발하다. 그래서 쑥스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별중 맞다. 아주 특별하다. 그래서 무리에서 두드러졌다. 비색한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라고 했으니까 가운이 비색하다라는 것은 운수가 꽉 막히다 혹은 가난하다 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리고 불우한 환경,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래서 여러모로 일찍 터득하고 그가 일찍 터득한 이유는 비색한 가운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앞서 나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청년 시절은 잠옷 노련하고 작년에 들어서는 속절없이 노성하였으니 무릇 이것이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 다시 소년 시절은 숙성했다. 소년 시절은 나이에 비해 빨랐다. 그리고 청년 시절은 노련했고 장년 시절은 노성하였다. 많은 경험을 쌓아 세상 일에 익숙했다. 자, 장년이 언제예요? 40대를 말하는 거죠. 자, 무릇 이것이 보통 사람 가운데에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된 바탕이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았다고 서술자는 유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그의 생애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 자, 이런 사자성어 쓸 수 있죠. 군계일학은 뭐냐면 닭의 무리 중에 학 한 마리와 같은 존재감을 가졌다. 낭중지추라는 것은 뭐냐면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존재감이 뚜렷하였다. 그러니까 풀밭에서 뚜렷하고 쑥밭에서 우뚝하였다는 것은 뭐예요? 존재감이 뛰어났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 다 뭐예요? 서술자가 유재필의 인물됨을 직접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제시가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위에 부분도 역시 허룹숭이가 아니었다. 였죠. 직접 제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평가 다 맞는 말이 되겠어요. 그 다음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다. 그의 성격 집적 제시.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곱고 굳은 후에 몸소 겪음한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 대구 표현 나와 있네요. 대구법.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의 성격은 주관이 뚜렷하다. 주견이 뚜렷하다. 줏대가 있다. 직접 제시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므로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또 대구 표현이 있네요. 주변머리 없이 기대고 자발머리 없이 나댄다. 대구법 나타났고요. 이것이 모두 뭐라고요? 대구법, 만연체, 서술자의 평가 다 무슨 요소? 판소리, 사설투라는 것. 그 다음 그러는 자를 싫어했다. 싫어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 그런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한다. 자, 장마의 물결레 쳐다보듯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필요 없이 생각한다. 쓸데없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장마가 졌는데 물걸레가 필요 없잖아요. 이미 이 물바닥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를 싫어한다. 그런 사람은 뭐에 비유해서 싫어했냐는 그런 사람은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하며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속으로 밑줄을 그어둔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무시한다 혹은 그를 싫어한다는 뜻이고요. 여기에 나온 삼국지에서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는 듯 미워한다. 그러니까 삼국지라는 역사소설에서 조조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표현법을 보자면 비유 표현 있죠. 뭐뭐하듯, 뭐뭐같이. 비유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삼국지라는 소설의 내용을 인용해서 무슨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유자가 싫어하는, 꺼려하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 유형은 무슨 대상?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유자가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를 미워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부분, 요 부분이고요. 요 위에는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비유적 표현 장마의 물걸레 보는 것처럼 싫어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소설 전체에서 처음 부분으로 유자에 대한 소개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자에 대한 소개니까 서술자의 감정이 드러나죠.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그리고 직접 제시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또 세 번째 싫어하는 인물 유형이 나오는데요. 봅시다.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숫지게 말하며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유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죠. 이 부분은 유자가 긍정하는 태도고요. 이 부분은 유자가 긍정하는 태도. 숫지다라는 것은 인정이 많고 순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에 알면 아는 대로 말하고 힘차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인정이 많고 순박하게 말하는 태도는 유자가 긍정하는데 이런 모습은 부정합니다. 싫어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하지 못하게 주눅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가리지 못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라고 주변 눈치를 살피지 않고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자는 뭐예요?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치 또 직유법, 비유법 나왔네요.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데 힘입어 그날로 이자돈을 놓는 매몰스런 구두쇠를 보듯이, 그러니까 인정 없이 돈만 밝히는 걸 싫어하는 거죠. 보는 것처럼. 또 비유, 을의 가래침을 뱉게 이력이 났다. 그러니까 그가 싫어하는 인간 유형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즉 부정적인 인물 유형, 이런 인물은 떳떳지 못하게 흑백을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유법을 사용했고 그 비유는 가래침을 멀리 뱉었다 라고 표현했어요. 구두쇠를 보는 것처럼 가래침을 멀리 뱉었다. 그러니까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났다라는 것은 싫어했다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자가 싫어하는 인물상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별머리 없이 나대는 자, 남을 괴롭히거나 누루를 끼치는 자. 그런 사람은 정말 물걸레 보듯 쳐다봤다. 또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으스대는 자를 싫어하는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라고 해가지고 삼국지라는 소설에 나오는 인물을 인용했고요. 그것을 싫어하는 표현을 속으로 밑줄을 그어둔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로 싫어하는 인물 유형은 세상의 일을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흑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싫어한대요? 어떤 행동으로? 가래침을 멀리 뱉었다 라고 표현하고 구두쇠를 보는 것처럼 역시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네요. 다음 단락, 그의 댐댐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또 좋은 점이 있나 봐요.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중하다. 굉장히 예찬적이죠. 그 다음에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했어요.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고 채취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고 체질이 묵중하다. 대구적 표현도 있네요.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우인이었다. 그래서 짐지쳐 옛말을 빌려서 한마디 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립 독행의 돌출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걱정을 그들보다 먼저 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본 연후의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평가했죠. 자, 그러면 유자는 특립 독행의 돌출이다. 특립 독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특립 독행은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를 행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견이 있다, 줏대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유자의 주견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이런 인물을 싫어한다는 거 확실히 말했죠. 이런 인물 싫어해. 주변머리 없이 기대는 사람, 자발머리 없이 나대는 사람, 남을 괴롭히거나 폐를 끼치는 사람,
이런 거 확실히 싫어해라고 주견 있게 줏대 있게 말했고요. 또 분수 없이 남을 제끼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 하면서 의소대는 자 싫어하고, 또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 싫어한다고 했죠. 이 부분이 바로 유자의 주견과 줏대가 드러난 부분이고, 이것을 다시 말해서 특립독행이라고 했어요. 세속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믿는 바대로 줏대가 뛰어나게 주견이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반복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본 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 이 말은 뭐냐면, 중국의 범중엄이라는 문학가, 중국 송대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의 시에 악양루기라는 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용 부분은 보통 바람직한 관리를 거론할 때 인용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자는 그렇게 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인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자의 인품을 예찬하기 위해 인용한 부분이다. 그리고 먼저 세상 일을 걱정하고 나중에 즐긴다라는 사자성어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 우, 후, 락이라는 말. 먼저 걱정하고 나중에 즐긴다는 뜻. 그래서 이 부분은 유자의 덕성을 예찬했다. 하나는 특립독행으로, 하나는 범중엄의 시 악양루기를 인용하여서 예찬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자의 어진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유자에 대한 소개와 유자의 인품에 대한 찬양, 예찬 나타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피소드 유자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 볼까요? 이강감 나 유가요 라고 누가 했겠어요? 유자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유자는 서술자가 높여 부른 말이고요. 유가는 유재필이 스스로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서가요. 제 이름이 서교술이니까요. 나 서가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르지 않던 첫마디, 그러니까 그는 겸손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 이미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그는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었다고 한 번 더 그를 예찬한 거죠. 다시 말해서 서술자가 친구를 두고 유가가 아닌 유자라고 말해서 그 친구 유재필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유자의 출생과 인품 소개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중략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했으니까 여기서 나는 서술자가 되는 거고 그는 유자가 되겠죠. 자, 생략된 부분 줄거리는 함께 볼게요. 유자는 어릴 때부터 특유의 입단과 붙임성으로 학교에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재무부 장관으로 출세하기까지 하는 어느 정치인의 밑에서 일한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게 되는데 점술인 행세를 하며 군 생활을 편하게 한다. 제대한 뒤 한동안 고향에서 지내다가 상경하여 서울로 올라와 재벌 총수의 승용차 운전수가 된 유자는 만연체죠. 비싼 물고기를 키우고 집안에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안이 꼽게 여긴다. 그러다가 결국 그룹의 노선상무로 좌천된다. 낮은 직급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노선 상무는 뭐냐면 교통사고 처리반이에요. 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간다. 자, 이 부분에서 유자의 어떤 성격을 느낄 수 있나요? 바로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갔다는 것을 통해서 맡은 일에 충실한 성격을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자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그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도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노선상무로 자천된 것을 오히려 유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단잉어 사건으로, 이 비싼 물고기 비단잉어 사건으로 그 재벌 총수에게 더 이상 굽신거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단락 볼게요.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다루는 사건이 가해자, 즉 교통사고 처리반이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낸 운전자, 즉 가해자의 실수 때문이었어. 그 실수는 운전윤리를 지키지 않는 운전윤리 마비증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운전윤리 마비증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보아 운전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서술자의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뛰어난 유자는 운전윤리에 대해서도 투철한 주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러나 유자는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즉 한 회사 사람이라고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유자는 항상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다. 줏대가 있고 사리 분별력이 바른 유자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매번 비탈진 산꼭대기에 대댕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일수 대댕이지다, 다 사투리예요. 일수 흔히 대댕이지다 다닥다닥 붙은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세방사를 하는 축이 많았다. 누구들은, 이 운전수들은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운전사들이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특히나 스페어 운전사들은 사는 꼴이 말이 더 아니었다. 그럴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괴로워했다는 얘기네요. 이 스페어 운전수는 대타 운전수 혹은 비정규직 운전수들은 더 사는 꼴이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도 유자의 생각이잖아요.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여기도 역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난 부분이네요. 유자의 생각을 보여주니까요. 왜냐하면 이 글은 전체적으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관찰자, 즉 주인공이 관찰자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유자의 심리를 보여줬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스페어 온존스는 대체로 벌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머니와 단칸 새방을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했다. 여기도 역시 유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므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스페어 운전사들의 딱한 처지에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유자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어. 사비를 털어서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됐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가 없어서 사비를 털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에서 유자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가 드러나고요.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2포대 팔아주고, 여기서 팔아주다는 사다 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연탄을 100장씩 들여 놓아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옅을 수 있는 한계였다. 여기서 옅을 수 있는 한계는 해줄 수 있는 한계였다 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전시적 작가 시점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유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그들을 돕는 유자의 모습을 통해 이것은 유자를 우호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기업에서 고용하고도 돌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매정한 현실에 대한 비판, 즉 풍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 데에 망설임이 없었던 유자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자는 쌀 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또 연탄 가게에서 연탄 100장을 지게로 저올려 비에 안 적게 쌓아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어. 왜냐하면 반찬거리를 생각했던 거죠.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 그것이 무엇이다 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것은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에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다는 것이 뒤늦게 떠올랐어. 그래서 다시 주머니를 털었다. 이것은 그의 행동이니까 그의 따뜻한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극적 제시 부분이다. 그의 따뜻한 성격을 극적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준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드는 것은 만날 얼간하여 엮어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얼간하다는 뭐냐면 소금을 뿌렸다. 새끼 굴비 두름을 집어들었대요. 바다와 연하여 사는 인접해 사는 탓에 그의 시골이 보령 대천이잖아요. 바닷가거든요. 밥상에 비린 것은 뭐예요? 생선이겠죠.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까지서도 드러났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의 아주 따뜻한 성격이죠. 그래서 부엌에 간장밖에 없어서 반찬이라도 사다 줘야 속이 편한 거죠. 그래서 그 반찬은 보통 이거 새끼 굴비 두름이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바닷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선이라도 있어야 밥을 먹은 것 같았기 때문에 새끼 굴비 두릅을 사다 놓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닿게 개가 닿지 않는 곳에
고양이가 안 닿는 곳에 야무지게 내달아주면서 부엌에 제오 지랑밖에 없으니 베비고 수제비고 건건이가 있어야 넘어가지유 라면서 사투리 썼어요. 자, 그러면 부에게는 뭐냐면 부엌에 제우 겨우 지랑 간장밖에 없으니까 백이고 수제비고 배비고 밥이고 수제비고 건건이가 있어요. 건건이가 뭐야? 반찬이 있어야 넘어가지요. 탄불에 구워 자시든지 뱃솥에 쪄 자시든지 하면 생긴 건 오죽잖아도 별로 보잘것 없어도 뇌인네 노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 만할 규라는 유자의 사투리를 통해서 해학성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유자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요. 사실성을 높여주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랜만에 유자의 성격을 간접 제시한 부분이구나. 왜? 말로 드러냈으니까 유자의 자상한 성격을요. 자,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다 관심 없게 멀건 눈 관심 없게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그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니까 뭐야? 이 노파가 유자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보인 행동이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내용 일치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쌀이나 밥이나 연탄을 들여놔줄 때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라고 받아들였다가 반찬으로 굴비 두rum까지 얹어주고 갈 때는 유자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거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유자의 에피소드죠. 어떤 면을 보여줘요? 유자의 자상하고 인정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자, 다음 부분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유자가 노선 상무로 나간 초기, 그러니까 아직 일이 익숙하기 전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했다. 봉변을 당했다는 것은 뭔가 부당한 물리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망자가 난 사고에는 더욱 그러했다. 왜냐하면 이 유자는 노선 상무잖아요. 교통사고 처리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에서 사고를 내서 그에 대한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피해자 가족이 화가 나서 어떤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고스란히 처음에는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운전수가 연행대에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랑불락하던 차에 라고 했는데 여기서 앙랑불락은 야속하여 즐겁지 않은 차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야속하여 즐겁지 아니한다. 즉 불쾌하다, 답답하다, 원망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만이 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맞춰 잘 만났다고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덮어놓고 멱살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는 것이 예사였다. 이게 뭐죠? 사고 처리반인 유자가 갔을 때 당하는 봉변이에요. 즉 이치와 순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사고 처리반인 유자에게 하는 물리적인 봉변이죠. 자, 그리고 나중에는 사람을 잘못 알고 실수했노라 하가 사과하고 일을 처리하는데도 싹싹하고 상냥하게 협조하는 의인일수록 처음에는 흥분을 가누지 못해 사납게 부르대고 날뛰는 편이었다. 왜?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하니까 잘 만났다 너 사고 낸 운전수와 관계 있는 사람이지 라고 덤벼들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큰 따옴표로 묶여 있죠. 여기는
이렇게 봉변을 대할 때마다 유자가 스스로에게 혼자 하던 말이었어요. 큰 따옴표니까요. 심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대요.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도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냐?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유자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자가 될 거예요. 유자. 너는 뭔데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 거라 그거요? 그러니까 유가족에게 봉변을 당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부분이에요. 너야말로 군사정변에 와서 구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줘 맥히고 한 대도 안 맞고 네 발로 걸어 나온 물건인데 왜 여기서 맞고 있니? 참 억울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매 영안실에나 남의 영안실이라 사투리입니다. 찌우끄림에 기웃거리면서 장삼이사 온 티. 장삼이사는 뭐야?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에게 놈자 소리 욕을 들어가면서 또 과만해서 부족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하니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 전부가 아까진 깨값이나 물어주냐? 그러면 상무 전부는 누구겠어요? 상사가. 그죠? 병원비라도 약값이라도 대주니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축값이나 보태주되 사장이나 회장이 너 수고했다고 보너스라도 주니? 이거 아니란 얘기죠.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 가문은 좋았죠. 너더러 인양 내매 아랫도리로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대? 이건 뭐야? 인양은 뭐냐면 줄곧 계속 이런 뜻이에요. 계속 타인의 아랫도리로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니? 라는 것은 남에게 하대받고 맞고 살라고 하셨니? 동경 유학 출신의 아버지는 그죠? 유자의 아버지는 동경 유학 다녀왔고요. 할아버지는 사대부 가문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동네북으로 공매나 맞고 살라고 널 낳아놓으셨니? 너 왜 이렇게 동네북처럼 맞고 있니? 너도 처자가 있는 맴이 이게 뭐라니? 너도 처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이거 뭐하고 다니는 거야? 뭐야? 네 신세도 참 딱하다. 스스로에게 말한 거예요. 심리가 아니고. 왜? 여기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이에요. 혼자 하는 말이죠. 그는 봉변을 당하고 나면 자기를 저만치 떼어놓고 바라보며 그런 허희탄희 식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세상사란 대저 무릇 궁 즉 통인지라 궁하면 통하게 되어 있는지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다. 여기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나는 부분이네요. 왜요? 유자의 속마음이 드러났으니까요.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다. 예봉은 뭐예요? 물리적 봉변. 내가 이렇게 당할 것만은 아니고 그 봉변을 당하기 전에 예방책을 써야 해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실천하였다. 예방책을 생각하고 실천을 했나 봐요.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도 살피지 않았다. 우선 고인의 영정의 절부터 제례종으로 했다. 예전 전통 방식으로 2번 반 절을 했고 꿇어 앉아서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눌러가며 눈시울을 훔쳤다. 눈물 같은 건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듭 눈을 비비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다. 또 그렇게 흉물을 떤다. 음흉한 속셈으로 의뭉한 짓을 한다. 그러면서 눌러있으면 상가의 친인척 중에서 나이살이나 된 사람이 좀 나이가 먹은 사람이 다가와서 어깨를 다정히 흔들면서 달래기도 했다.
이것은 유자가 봉변을 면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빈소에 가면 무조건 영정 앞에 재래종으로 2번 반 절을 하고 나서 눈물 훔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든 사람이 와서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리 가서 술이나 한 잔 먹자라고 유가족이 먼저 청했다는 거죠. 에이 죽일 놈들 암만 운전질이나 해외 처먹고 사는 막된 것들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겨. 왜 사고를 낸겨. 이에 죽일 놈들 하면서 욕을 했다는 거죠.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낸 운전수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자의 직업은 뭐예요? 이 운전수의 입장에 서서 사고를 처리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봉변을 면하기 위해서 유가족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봉변을 면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수를 비난하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욕하며 두툼하게 장만해간 부의를 하고 물러나면 부의가 뭔 줄 알죠? 부의금이라고 해서 장례식장에 가서 돈을 내미는 것.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래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이다.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권하기도 한다.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 서로 이제 술을 주고받고 담배도 같이 피고 하면 서너 순배쯤 하고 나면 서너 번쯤 이제 잔을 돌리고 담배도 피고 나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다. 그쪽은 유가족이죠. 피해자 유가족. 유씨 그러니까 유자의 회사에 속한 운전수가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사망한 빈소에 가서 이렇게 울고 그 유가족과 함께 이제 술을 몇 잔 하고 나면 유가족이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실례입니다만 망인하고는 어떻게 되세요? 하고 신분을 먼저 묻는 것이다. 그는 그제야 앉음새를 고치면서 정중하게 명함을 내민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거죠. 자신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수의 사고 처리를 위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자, 여기서 내용 정리 한 번 더 하면 유자는 사망자와 인연 때문에 빈소를 찾은 사람이 아니죠. 유자가 빈소에 온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유족의 입장, 그 사망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유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족과 다소 가까워진 다음에 자신의 신분, 즉 사고를 낸 운전수의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요. 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 이왕의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건커니 잣거니 해온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면서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이미 경위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술상을 함께 한 뒤라서 유가족들이 유자에게 폭언을 내뱉거나 폭력을 휘두르지 못했다는 뜻이죠.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친 상태예요.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흡뜨며 다가오는 다른 사람, 술 마시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중간에 서서 볼썽사나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책임의식이 들기도 한다. 술을 함께 마신 그 유가족은요.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 상무 초기의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유자의 처세술을 볼 수 있네요. 유자의 현명한 처세술이죠. 하지만 비판적으로 본다면 유자의 이런 행동은 유가족에게 황당한 기분을 들게 할 수도 있겠죠. 빈소에 드나들다 보면 망자의 가족 가운데 담이 들거나 풍기가 있어서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노인도 많았다. 그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례식장을 들면서 침 놓는 법도 배웠어요. 일부러.
그죠? 유가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는 돌팔매 침쟁이었다. 그러니까 침을 정통으로 잘 놓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침통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또 장지에 따라다니다 보니, 장지는 뭐예요? 묘지가 있는 땅이죠. 장지를 따라다니다 보니 맷자리가 좋으니, 그 묘지 자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고, 상제나 친척들 간에, 상제는 뭐야? 유가족들이나 친척들 간에 불퉁거리고, 좌향이 오르니 그르니 하고 공원묘지 사냥꾼들과 불화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지 못하는 점이 많아서, 그래서 책을 구해 풍수지리도 배웠어요. 그래서 묘자리는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해줬겠죠. 그리고 쇠를 장만하여, 나침반을 장만하여 좌양을 정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 유자는 빈소에 드나들면서 유가족을 돕기 위해 배운 것. 첫째는 침 놓는 법, 둘째는 풍수지리를 배우고, 셋째는 나침반을 장만했다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게다가 입담도 한몫 거들었대요. 풍수를 배우는 과정에서 지하의 수맥에 대한 이치도 배워둘 필요가 있었다. 수맥도 배웠네요. 상도동 성당인지 노량진 성당인지 버드나무 가지로 수맥을 짚는 데 권위인 신부님을 찾아다니며 수맥을 배우고, 그러는 동안에 천주교에 입문하여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고 보면 그의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왜? 유자가 이렇게 사고 처리, 즉 노선상무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총수는 미리 알아봤다는 거죠. 이 총수는 유자를 운전수로 고용했던 사람인데, 비단이어 사건을 계기로 노선상무로 좌천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서, 즉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어서 이 유자를 노선상무로 좌천시켰다는 이야기죠.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곧 과장으로 올려주었어요. 이렇게 사건 처리를 잘하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불허하였다. 왜냐하면 유자는 10년이 가도 승진을 못했는데,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총수는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노선상무일은 유자처럼 잘 처리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승진은 안 시켰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유자에 대한 높은 평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총수는 유자가 이 노선상무 일을 너무나 잘 처리했기 때문에 과장 이상으로 승진시키지 않았어. 그만큼 유자는 일처리, 누구나 하기 힘든 일처리를 잘 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다시 말해서 서술자는 총수에 대한 인물평을 제시하여 유자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고, 총수가 유자를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시키지 않은 이유는 유자의 능력을 알아봤기 때문이며, 유자는 누구보다도 원만하게 일 처리를 잘하는 수완이 좋은 인물이었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자, 마지막 부분, 뒷부분 줄거리만 남았네요. 이후에도 유자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성심껏 돕는다. 병이 들어 세약해줘도 그런 삶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다가 유자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만다. 나는 그를 전을 짓는다라고 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요 중간 부분에 유자가 종합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일했던 부분 생략되어 있고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자소전의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요. 유자소전, 우리 지난 파일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의 양식을 채용했고 판소리 사설투의 문체가 드러난다는 것 확인할 수 있고, 주제는 유자의 높은 덕성을 예찬함과 동시에 당대 사회 1970년에서 90년대 사회의 그 사회적 모순, 즉 물질주의나 그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하는 면도 갖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서술에서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 부분, 편집자적 논평은 직접 제시, 분석 제시랑 같은 말이고, 반대로 간접 제시가 나타난 부분, 유자의 그 후덕한 인품을 그의 행동으로 보여준 간접 제시 부분, 극적 제시 부분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유자의 속마음을 드러낸 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난 부분이라는 것 알아두시고, 유자의 성격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